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해체하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부각됐지만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12% 상승한 22,024.8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4% 오른 2,468.11에, 나스닥 지수는 0.19% 높은 6,345.1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날 공개한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회의에서 자산 축소 시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에서 20일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예상 밖으로 감소하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4.8% 줄어든 115만 5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0.4% 증가한 122만 채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대에 대한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890만 배럴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기존 예상치인 310만 배럴을 약 3배 웃도는 수준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물은 전날보다 1.62% 하락한 46달러 7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맞춰진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고 또 연준 위원들의 물가 상승률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1% 올랐는데요. 업종별로는 에너지 업종이 1% 이상 내리면서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북한과 미국의 갈등은 일부 완화됐지만 외국인들의 팔자세는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틀 연속 오르기는 했는데 장 초반 샀던 외국인들이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5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았고 오름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0.6% 오른 2,348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88% 상승한 634포인트를 종가로 찍었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8월 17일 목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슈 분석을 좀 도와주십시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7월 통화정책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또 자산 축소와 관련해서 어떤 신호가 제시가 될지 주목이 됐었는데요. 내용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지난 7월 27일 날 방송에서 FOMC 성명서에 관련된 이슈를 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가 요약이 됐는데요.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2%를 다소 하회했다라는 부분에서의 다소를 뺀 하회했다로 인정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였고요. 두 번째는 양적 긴축이 올해 시작될 것이다라는 내용 중에
올해가 아니라 비교적 곧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인 어떤 개시 시점을 알리는 수정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7월 27일 방송에서는 양적 긴축과 관련된 비중을 상당히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의사록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점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일단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을 조금 더 강하게 열어두지 않았나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부감이 되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의사록을 좀 보면요. 정책위원들은 최근 연속해서 부진하게 나온 인플레이션을 놓고 긴 논의를 가진 것으로 이제 나타났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물가관리 목표인 2%를 5년 이상 밑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다수 정책위원들이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2%를 밑돌지도 모른다고 봤기 때문에 일부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미치는 위험이 하방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연준의 목표치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반대한다는 뜻을 이제 표명을 했죠. 이 부분은 7월 27일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논쟁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또 다른 일부 위원들은 이 같은 금리 인상 연기가 결국은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이 반대편의 목소리를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 한 얘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2%로 오버슈팅했을 때 이를 되돌리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어떤 경고를 하면서 이에 반대되는 의견들의 목소리를 냈었죠. 의사록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둔화 양상을 우려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는 면에서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이 성명서에 나타났던 것이죠. 두 번째 양적 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FOMC 성명서에서 당분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비교적 곧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양적 긴축이 시행될 것이라는 문구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의사록에서는 4.2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 보유 자산을 줄여서 양적 긴축은 다음번 회의, 그러니까 즉 9월 FOMC에서 결정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결국은 의사록은 몇 명의 5에서 6명, 그러니까 세브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통상 이 세브럴은 5에서 한 6명 정도의 위원들을 말하는데 이번 회의에서 개시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원했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다가오는 회의 때까지 미루기를 선호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몇 명의 또 위원들은 양적 긴축이 실시된 이후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조정은 금리 조절 수단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미약하게 긴축적인 대차 대조표 축소를 상수로 놓고 금리 조정은 분수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정상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번까지는 금리를 조정해서 시장을 컨트롤하는 게 상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가 상수로 됐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상수로 놓는다면 그에 따른 시장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 시장 변화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 아니면 동결할지를 변수로 두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9월 달에 있는 FOMC에서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로 시장의 영향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어제 분위기가 상당히 FOMC 의사록이 나타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FOMC 위원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의사록 비중에 크게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금리 인상 전망이 다시 낮아졌다라는 부분이 미국채 수익률하고 달러를 다시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미국채부터 한번 보면요. 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상당한 서프라이즈였죠. 50% 이상으로 이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높였었는데
다시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40% 초반에 환율로 낮춰졌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산물시장에서 가격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년물 수익률은 다시 올라가다가 하락하는, 그래서 4.7bp 하락한 2.226%를 기록했고요. 금리 인상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도 당연히 낮아졌겠죠. 2bp 하락하면서 1.316%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낮을 것이라는 어떤 우려들, 이런 부분은 결국 30년물 수익률도 하락을 시켰는데요. 3.8bp 하락한 2.81%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달러입니다. 미국제 수익률도 하락하지만 결국 달러 인덱스가 0.4% 하락하면서 93.52를 기록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달러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유로가 1.1766달러, 0.3% 상승했습니다. 드라기가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별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로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FOMC 의사록이 달러를 약세로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달러엔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0.5%씩이나 하락하면서 110.15엔, 다시 엔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어떤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고요. 달러 위안, 요즘 달러 위안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위안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6668 위안까지 지금 현재 보이면서 0.1% 하락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엔화가 강세이긴 하지만 위안화 강세로 인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상쇄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이머징 통화들도 당연히 달러의 강세를 보였겠죠. 브라질 헤어라고 멕시코 페소가 0.7%씩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결국 원달러 환율도 1140원대를 뚫고 다시 내려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인데요. 금 가격이 지금 최근에 1300달러까지 근처에 갔다가 달러가 다시 강세를 전환하면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FOMC 의사록에서 결국은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어떤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0.3% 상승하면서 1282달러입니다. 1280달러를 지켰죠. 이 부분은 앞으로 금 가격이 약세보다는 강세로 갈 수 있는 확률을 좀 더 반증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달러 약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채 수익률이 이제 상승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FOMC의 말처럼 9월에 있을 양적 긴축이 발표가 되면 시장에 정말 별 영향이 없을지 그게 관건이 될 것인데요. 일단 의사록에서도 그렇고 성명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은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대면의 말과 반대로 시장이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면 더 이상 채권은 안전자산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 그린스 펀드 얘기했지만 채권이 급하게 뛰어오르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증시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 내용과 함께 또 시장의 반응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대출 오토론 연체율이 심각한 것은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 왔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낮은 신용 등급인 딥 서브프라임 등급의 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 오토론 문제는 여러 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오토론 시장에서 가장 신용 등급이 낮은 게 이제 딥 서브프라임인데요. 이 딥 서브프라임에 대한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16일 날 블룸버그에서 인용한 신용관리 기록 업체 에키팩스의 자료에 따르면 딥서브프라임이 오토론이 연체율 2007년 위기 수준으로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평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문제가, 채무자들이 아니라 채권자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 쪽이,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채권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냐면은, 대출기관들끼리 경쟁이 과열화되다 보니까 신용이 더 낮은 대출자들을 찾아내고 여기다 더 많은 대출을 늘렸다는 거죠. 물론 신용이 더 낮은 대출자들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출 기관들의 경쟁이 결국은 서브프라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딥서브프라임까지 대출을 늘렸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위험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분석 내용을 보면 신용 점수의 중간값에는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채권 보증에서죠. 모노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서브프라임론을 대거 발행했다는 점이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론 기관들이 지금 현재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대출 기간을 이 딥 서브프라임의 7년 이상 연장해주는 이런 심각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제공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장 서브프라임 오토론이 금융위기가 재현될 정도의 어떤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안도를 수 있습니다. 모노레인하고 딜러들이 2분기 신규 오토론에서 차지한 비중이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좀 활동하는 시장 규모도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기비로 해서 12% 정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여기다 지금 60일 이상 연체율이 0.91%까지, 아직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다, 카드론까지 지금 문제가 되면서 연계되어 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연준이 이번 달 초에 미국 2분기 카드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카드 부채가 팽창하면서 대손 상각률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금리 인상이 12월에 된다면 금융지에 투자라는 메릴 린치 보고서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대손 상각률이 높아진다면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는 이 대손 상각률 때문에 금융권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참고해서 봐야 되는데요. 대손 상각률 한번 보시면요. 1년 전에는 3.5%에 불과했지만 지금 벌써 4.4%까지 올랐거든요.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상각률이 8에서 11% 됐으니까 아직 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딥 서브프라임의 오토론 연체율과 카드론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오토론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주 미미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라는 부분, 그 중간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연계된, 문제들, 그러니까, 소비와 관련된 소비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드론이나 오토론, 그리고 개인 신용대출들이 연체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 부분이 소비 지표에 결국은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부분도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지난 7월 소매 판매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지만 앞으로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점을 남기면서 이 부분으로 인한 증시 상승은 결국은 단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합니다. 예, 오토론 연체율이 단일 사건으로는 미미하지만 소비 지표와 연결한다면 조심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소매 판매 지표가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15일날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빅 서프라이즈를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7월 중과일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부진했던 5월하고 6월치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 수정이 됐죠. 자동차 건자재 휘발유 음식 서비스를 제한 핵심 소매 판매도 서프라이즈를 연출해서 이중의
서프라이즈를 결과물로 매우 좋은 상태라는 어떤 신호를 보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소비 아니겠습니까? 소비가 이렇게 좋으니까 결국은 증시도 결국 건재하지 않겠나라는 어떤 의미로서 시장이 상당히 좋았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오히려 좀 미적지근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채 수익률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지표 발표 이후에 급등했다가 기존 추세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유가 뭐냐면 최근 3년간 보인 전년동월비 핵심 소매 판매 추세가 횡보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5월하고 6월이 수정 전에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기저효과라 0.6%가 올랐지만 장기 추세로 보면은 3%를 겨우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한 3년 정도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일 것 같고요. 제가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개인 저축률의 개인 저축률인데요. 이 개인 저축률을 보시면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한번 보시면 2017년에 들어서 상당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를 극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간 내리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결국은 소비 지표가 앞으로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좀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항목별 비중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항목별 비중을 좀 보시면 식품과 의류, 그리고 자동차, 가구 살림살이 등은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빨간색 네모 박스권을 보면요.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바마 헬스케어 그리고 트럼프 헬스케어와 관련된 트럼프 케어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히 심각해질 문제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소비 지표가 상당히 나빠지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토론이나 카드론과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했을 때 이쪽 소비 지표에서 발작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비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양적 긴축에 의한 부분이 앞으로는 부각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고든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 다뤘던 이슈이기는 한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지난해보다 한층 개선된 사업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실적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수익성이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과 함께 이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좀 봐주십시오, 이사님. 네. 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죠.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면서 반기 실적을 놓고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석이 아주 냉철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분기 실적 분석이 끝나면은 지난 거에 실적 분석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분석이 완료가 된다면 3분기, 4분기 예상 투조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반도체라든지 은행, 증권 같은 금융업종이 상승을 이끌면서 2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내놨는데요. 반도체 2분기 실적은 약 한 9.7% 상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표가 됐고요. 은행, 증권 등 금융업종은 24%와 그리고 36% 등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2분기에도 1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우려감은
우리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IT 정보기술 업종 내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들을 제외한다면 그 실적이 크게 감소되는, 삼성전자를 제외시는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6.97%입니다. 이것은 1년 전년 대비해서 한 0.07%가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업종별 차별화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디스플레이라든지 IT 하드웨어, 반도체 등은 역시 실적을 주도하면서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같은 IT 업종 내에서도 소프트웨어라든지 IT 가전 등은 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면서 상반기 실적을 한번 뚜껑을 열어보니까 코스피 상반기 실적은 매출이 약 910조, 전년 대비해서 무려 8.2%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이 78조, 19.19%, 순이익은 무려 61조, 전기 대비해서 24%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매출도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죠. 매출이 무려 75조 6천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이 4조 6,100억 원, 순이익은 3조 5,50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2.64%, 그리고 순이익은 무려 44.8%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본 결과 IT 업종이 장을 이끄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났고, 물론 IT 업종 내에서도 종목 간, 업종 간의 차별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2분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3, 4분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짙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핵 리스크가 아주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지난 일주일간은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0일 지난주 금요일 날 종합지수가 1.69포인트가 급락하면서 2319포인트로 2300포인트 초반대까지 밀리는, 장중한 때 2310포인트까지 밀리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지난 일주일은 크게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미국 시장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해서 북핵 리스크가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완화 조짐으로서 국내 시장도 3일 연속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면서 전일 코스피 시장이 2348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이상으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상반기 실적 분석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러면 3분기의 주도주는 무엇이 될 것이냐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논란의 진원지는 역시 삼성전자가 이끄는 IT, 특히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실적으로 보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은 3분기에도 반도체 실적은 좋을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4조 원을 계속해서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주가라는 것이 아주 묘한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3분기에 IT 관련주, 특히 반도체의 상승률로 본다면, 가성비로 본다면 속칭 다른 업종에서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점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3분기에 주도주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3, 4분기에는 실적 호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는 하등의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2분기가 뭐 종목 간의 차별화는 있었습니다만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5.5%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기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이제는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반도체나 은행, 증권, 금융주에 집중됐던 투자보다는 화학이나 철강 같은 상대 저평가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군들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하면 3, 4분기 시장의 주도주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화학이나 철강주가 하반기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사님? 지금 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만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향후 실적,
2분기, 1, 2분기 등 상반기 실적에 비해서 3, 4분기 하반기 실적을 대비하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와 그리고 기업 가치를 감안해 본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 업종들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의견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반기 갤럭시 노트 8과 아이폰 8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관련 부품주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지 내용과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 하반기, 특히 8월 말이 참 기점이 되겠는데요.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8월 달에 이들 종목, 이들 업종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세계 반도체 시장, 핸드폰 시장을 이끌고 있는 두 개의 업체, 삼성의 갤럭시죠. 그리고 미국의 아이폰이 있습니다. 이 삼성 갤럭시 노트 8이 이달 미국에서 뉴욕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하반기에 아이폰 8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업체의 공급을 함으로써 여기에 관계된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갤로토 8이 이달 23일 날 뉴욕에서 공개를 하는데요. 이 뉴욕에서 공개되는 이들 신제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번에 갤로토 8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다면 듀얼 카메라를 70% 이상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삼성전기 이외에도 파워로직스가 그 삼성 전면 카메라 모듈을 주력으로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파워로직스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워로직스가 그 메인 벤더, 그러니까 1차 벤더로 선정됐다고 본다면, 캠시스라는 업체는 세컨더리 벤더, 세컨 벤더로 선정이 됨으로써 이 캠시스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차, 2차 벤더 회사로 이들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요. 또 하나는 MC넥스는 엔코더 구동계와 그리고 홍채, 그리고 전면 일체형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이 갤로트 8 관련된 이들 업체들의 관심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고, 매출이나 순이익 측면이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폰입니다. 참 아이폰 좋아하는 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 친구는 꼭 아이폰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폰 8이 공개됨에 따라 또 수혜주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플래시블 6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이번에 그 아이폰 8에는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갤로트 8의 가장 큰 특징이 듀얼 카메라라고 본다면, 이 아이폰 8의 가장 큰 특징은 플래시블 6기 발광 다이오드를 채택했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그 AR이라고 하죠. 이 AR 기능을 탑재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 기능을 탑재함에 따라 이들이 공급하는 업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LG노텍은 이 아이폰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LG노텍이 카메라 모듈과 3D 센싱 모듈을 공급하는 수혜 업체이기 때문에 이 LG노텍이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 OLED 패널을 공급을 하죠, 아이폰에. 그리고 삼성 SDI가 OLED 소재 녹색 인광 재료를 공급하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가 아이폰 8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올 하반기, 특히 8월 말과 9월에 걸쳐서 이 갤로트 8과 아이폰 8의 출시에 따른, 공개에 따른 이들 수혜주들도 지금 한번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은 시기인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 개장을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이틀째 오르기는 했는데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갈까요, 이사님? 네. 제가 지난주에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포인트가 코스피 시장으로 2374포인트죠. 그러니까 2374포인트가 붕괴가 되자 그것이 2310포인트까지 수직 하락했다가
결국은 이틀 동안 반등을 보이면서 어제 종가는 2348포인트로 2340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 모습은 객관적으로는 추세는 이탈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분석은 머리로 하는 거죠.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투자는 눈으로 하는 거라는 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에 편입되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모습으로 본다면 추세는 이탈입니다. 이탈에 따른 반등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주력 배팅은 지금 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 1, 2분기에 이어서 3, 4분기 하반기에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 호조가 예상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 앵커께서 죄송합니다. 자꾸 성을 바꿔서 우리 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의 장은 추세가 이탈된 것은 사실입니다. 추세가 이탈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제 장에서도 매도일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의 모습으로 본다면 외국인 터지 국내 시장에 가세하지 않는다면 국내 시장의 상승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지표가 뭐냐?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일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1원 80전이 상승하면서 무려 1140원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1120원에서 30원대 요 라인에서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 1140원대까지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평가 손돈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외국의 투자들은 국내 시장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이 북핵 리스크, 컨트롤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1140원대, 1130원대에서 과연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부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 본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세가 이탈된 국면에서의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굳이 매수하겠다면, 매매를 하겠다면 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해내는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매한다면 그러면 어떤 종목이 그나마 좋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장에서 보면 지주사라든지 정유, 원자재 관련주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력 배팅은 그렇죠? 한 템포 뒤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다음 장에 완전 상승 전환이라든지 완전 침체 국면, 바닥을 확인한 연후에 주력 배팅은 들어가는 이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